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매달 30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이미 65살 넘었으니까 알아서 나오겠지. 집도 자식 줬고 지금은 소득도 거의 없는데 설마 내가 탈락하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기준이 조정되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 받다가 끊기는 분들, 신청을 놓쳐 손해보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누가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며 어르신 연금 나왔습니다 하고 넣어주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달만 늦어도 그 달 돈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모르셨군요. 밀린 것까지 드릴게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2026년 기준 변화와 실제로 많이 실수하는 함정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 어렵게 쓰지 않겠습니다. 법조항 줄줄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 관점에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기. 신청을 늦게 해서 첫 달 연금을 날리는 경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5살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이 됐으니까 신청하러 왔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이 지난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금액은 지급이 어렵습니다. 어르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달 차이인데요. 며칠 늦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이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이 생일이라면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7월이 지나 8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7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달 금액이 단순히 30만 원이 아니라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평생 그때 조금만 빨리 갈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보고 계신 분들 중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신청 가능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다면 오늘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휴대전화에 알람 설정해 두십시오. 나중에 해야지가 가장 큰 손실을 부릅니다. 두 번째 위기. 집을 자녀에게 줬는데도 탈락하는 경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집도 없다. 자식한테 다 물려줬다. 통장에 큰 돈도 없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기초연금 대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증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즉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기타 증여 재산으로 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그 6억 원이 일정 기간 동안 마치 아직도 내 재산인 것처럼 천천히 줄어들며 계산에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재산을 줄여서 연금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집은 자녀 명의인데 나는 여전히 수억 원대 자산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탈락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주자. 이렇게 결정한 선택이 부모님의 연금을 막는 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기와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증여하셨다면 더더욱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이제 빈손이다라고 생각하면 계산기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신청 시기를 놓치면 첫 달 연금은 사라진다는 것. 둘째, 집을 자식에게 증여했어도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는 가장 핵심이자 가장 헷갈리는 개념, 연금 계산 기준 즉 소득 인정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입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장사도 안 하고 연금도 조금밖에 없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이번 달에 얼마 벌었습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즉, 실제 소득이 아니라 가능한 소득까지 계산해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돈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자도 거의 안 씁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기에는 이 돈이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봅니다. 연환산 비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처럼 계산해 더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느끼지만 행정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단 돈 몇 천 원 초과해도 탈락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나는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뭐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보았을 때 하나는 실제 들어오는 돈,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돈.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연금은 줄어들거나 끊깁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재산 환산입니다. 나는 그 돈 안 쓰는데요. 나는 그 집에서 그냥 사는데요. 그런데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공식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기. 일하면 연금 끊긴다는 오해. 이 소문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일하면 연금 끊긴다더라. 괜히 일했다가 손해본다더라.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 금액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합니다. 즉,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고 일하면 끝난다라고 단정 지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그대로거나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계산을 안 해보고 그것부터 먹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뭐의 계산, 전화 상담. 이 두 가지만 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 자녀가 잘 살면 나는 탈락입니까? 이 질문도 자주 하십니다. 우리 딸이 아파트가 비싸요. 우리 아들이 연봉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겁니다. 과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 재산이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매달 큰 금액을 송금해주고 그게 정기적인 생활비로 확인되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며 신청도 안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자녀의 재산과 별개입니다. 6번째 위기. 나는 집 한 채 있는데 무조건 안 되겠죠? 이 질문도 많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6억인데 무슨 연금이야? 그런데 여기에도 기본 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즉, 집값 전체를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집 외의 금융자산과 다른 요소를 합쳤을 때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였다면 이제부터는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위기.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탄 대형 세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중고 시세는 몇백만 원 수준이었고 겉보기엔 낡은 차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차가 무슨 재산이야? 그냥 발이다. 그런데 문제는 차의 현재 중고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기준에 따라 배기량이나 최초 출고가 기준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차량 가액 전부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월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르신은 연금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요?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차 한 대가 기준을 넘기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를 무조건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낡았으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차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8번째 위기. 자식 집에 살다가 감액되는 경우. 이 사례도 꽤 많습니다. 집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합니다. 월세도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상황을 무료 임차로 봅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소득처럼 계산에 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돈을 받았다고 소득이야. 하지만 계산은 현금만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얻는 이익도 일부 반영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사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9번째 위기. 평생 모은 예금이 독이 되는 경우.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조금씩 모은 돈 3천만 원,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 이건 내 노후 안전자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은 연 기준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자체도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나는 그 이자를 쓰지도 않고 다시 저축해도 이미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통장에 그냥 돈만 있는데 왜 연금이 깎이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산 구조를 점검하지 않은 채 나는 소득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위기. 이사 한 번 잘못 갔다가 탈락하는 경우. 은퇴 후 노년기엔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집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집값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나는 당연히 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은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공제액 덕분에 기준을 넘지 않았는데 지역을 옮기자 공제액이 줄어들어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건강, 환경, 가족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1번째 위기. 빚 때문에 연금을 통째로 잃는 경우.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달 입금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입금과 동시에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남아있던 채무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생계비인데.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생계 지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전용 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반드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다 계산해야 해?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할 행동 3가지. 첫째, 복지로 모의 계산을 활용하십시오.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자녀나 지인에게 부탁하십시오. 입력해보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둘째, 전화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상황 설명만 잘해도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탈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급 희망자 사후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준이 바뀌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를 시엔 계속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연락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받는 건데?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닐까? 다른 연금이랑 겹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번째 위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를 모르는 경우. 기초연금은 무조건 동일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연금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아주 근접한 경우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준 넘었으니까 아예 못 받겠지. 그래서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 지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안 될 거야 라는 추측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계산 결과로 움직입니다. 짐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3번째 위기.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 오해도 아주 많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나오니까 기초연금은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일부 감액 구조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산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가 탈락 기준은 아닙니다. 나는 연금이 2개라서 욕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낸 세금과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정당한 권리입니다. 14번째 위기. 주택연금과의 관계를 모르는 경우.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깁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끊기는 거 아니야.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전체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할 경우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15번째 위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 구조가 변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조금 더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더 올랐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연금 하나만 보지 말고 세금, 건강보험, 다른 복지 혜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만 신청하고 다른 혜택은 놓칩니다.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지자체 추가 수당. 이런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더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매달 지출을 줄여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첫 달 연금은 사라진다. 집을 자식에게 증여했어도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나는 소득이 없다고 느끼지만 재산 환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 이라면 무조건 손해라는 건 오해다. 자녀가 잘 산다고 자동 탈락은 아니다. 자동차, 예금, 무료거주. 이런 요소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압류방지 통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연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건강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운이 아니라 정보로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복잡해서 모르겠다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다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상황을 숫자로 점검한다. 둘째, 필요하면 상담을 받는다. 셋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신청한다. 기초연금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단 한 달, 단 한 번의 실수로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챙겨야 지켜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차분하게, 정확하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